첫째 아들 이태수 250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둘째 아들 이태민 250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이태혁 시골 묘지 1기를 상속받습니다. 삼촌, 그 묘지 팔면 술값은 되려나? 조카의 비웃음이 울려 퍼졌다. 태혁의 손에 든 상속 서류가 파르르 떨렸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버린 걸까?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아래 무료 구독 버튼, 그리고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기운과 복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골 마을에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시멘트 길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작은 웅덩이들을 만들어냈죠. 이태혁은 낡은 자전거 페달을 힘겹게 밟으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자전거 바구니에는 동네 슈퍼에서 산 라면 몇 개와 계란 한 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용 두부도 하나 있었어요. 태혁은 매일 이런 식으로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형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뒷바라지를 모두 태혁에게 떠넘겼거든요. 또 비가 오네. 태혁은 중얼거리며 자전거를 멈춰 세웠습니다. 마을 입구 정류장 앞에서 잠시 비를 피하려 했어요. 낡은 우비도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번번이 실패만 거듭했어요. 첫 직장은 석 달 만에 구조조정으로 잘렸고 친구와 함께 시작한 카페 사업은 1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였어요. 빚만 늘어났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고급스러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흰색 벤츠가 비 오는 시골길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서울 강남 쪽이었어요. 차량이 가까워질수록 태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형이 또 왔구나. 태혁은 씁쓸하게 중얼거렸어요. 벤츠는 태혁이 서 있는 정류장 앞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속도를 줄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바퀴가 큰 웅덩이를 지나면서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태혁의 낡은 바지와 신발에 진흙이 흠뻑 묻었어요. 하지만 태혁은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차 안에서는 첫째 형 이태수가 운전하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태수의 아들인 이재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48살의 태수는 이미 여러 사업체를 거느린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25살의 재민은 외국 대학을 나와 서울 강남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백미러로 태혁을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삼촌 또 자전거 타고 다니네요. 진짜 볼 때마다 웃겨요. 그러게 말이야. 28이 되도록 저 모양이니. 태수도 혀를 찼습니다. 재민이 창문을 살짝 내리고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삼촌, 흙탕물이 잘 어울리네요. 원래 그런 인생이시잖아요. 태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카에게까지 이런 대우를 받는 현실이 너무나 치욕스러웠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할 말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실패작이었으니까요. 벤츠가 사라진 후 태혁은 젖은 옷을 털며 다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바구니 속 계란이 깨지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집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더 가야 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태혁의 마음도 비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왜 난 늘 이런 취급을 받을까? 태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이미 태수의 벤츠와 둘째 형 태민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태혁은 자전거를 마당 한편 처마 밑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습니다. 비에 더 젖지 않도록 말이에요. 신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루에 올라서자 안채에서 형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아버지, 이번 부동산 투자 건은 정말 확실합니다. 강남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수익률이 최소 20%는 나올 거예요. 태수의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어요. 맞아요, 아버지. 나도 정치권 쪽에서 내부 정보를 하나 들었어요. 곧 큰 국책 사업이 하나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미리 땅을 사두면 대박이 날 겁니다. 44살인 둘째 태민이 맞장구 쳤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유학 갔을 때 본 해외 투자 상품도 있어요. 수익률이 장난 아니에요. 삼촌처럼 실패할 일은 절대 없죠. 태혁은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 봤자 또 무시당하고 비교당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젖은 옷을 갈아입어야 했고 아버지께 저녁 준비를 여쭤봐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막내 왔네. 태수가 힐끗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들, 안녕하세요. 태혁이 인사하려 했지만 태민이 손을 흔들며 말을 막았어요. 아, 태혁아. 우리 중요한 돈 얘기 중이니까 방에 가서 쉬어라. 어차피 내가 들어도 이해 못할 거야. 태민의 말투는 아이를 달래는 듯 했습니다. 재민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태혁을 훑어봤어요. 삼촌, 오늘도 자전거 타고 장 보러 다녔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시대에 성인이 자전거로 장보기라니. 중학생도 아니고. 재민아, 조금만. 태혁이 말하려 했지만 재민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아, 그럼 삼촌도 투자 한번 해보세요. 얼마 있어요? 10만 원? 아니면 5만 원? 재민의 말에 형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태혁의 위치는 그저 투명 인간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때 안방에서 아버지 이만호가 나왔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체격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태혁아, 너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냐? 이만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버지. 태혁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만호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형들 말이 맞다. 돈 얘기에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고 방에 가서 있어라.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태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태혁은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형들과 조카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돈 이야기, 투자 이야기, 성공 이야기들만 가득했습니다. 태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평생 이런 취급만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로부터 한 달 후, 이만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지병이 악화되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태혁만이 병상을 지켰습니다. 형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며칠에 한 번씩만 얼굴을 비췄거든요. 아버지,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태혁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이만호는 힘겹게 눈을 뜨고 태혁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모두 태역의 몫이었어요. 형들은 돈만 대고 실질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역은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장례를 치렀어요.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던 국화꽃으로 영정 주변을 장식했고 아버지 친구분들께도 모두 연락을 드렸습니다. 고생했다, 태역아. 태수가 어깨를 툭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태역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챙겨야 했거든요. 형들은 중요한 사람들하고만 인사를 나누고는 대부분 시간을 밖에서 보냈습니다. 삼촌,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이런 일은 막내가 해야죠, 뭐. 재민이 비꼬듯 말했어요. 태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만호와 3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분이었어요. 회색 머리에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모두 오셨나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태수, 태민, 그리고 태역이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도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다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만호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궁금했거든요. 이만호 선생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태역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도 뭔가 남겨주셨을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먼저 첫째 아들 이태수 씨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부동산 및 현금, 주식을 포함하여 총 250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태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아버지께서 제 능력을 인정해 주셨군요. 둘째 아들 이태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250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태역의 차례였어요. 태역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비록 형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이태역 씨입니다. 김 변호사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태역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시골 묘지 1기를 상속받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태역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나요? 시골 묘지 1기입니다. 묘지 관리와 벌초를 담당하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재민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하,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삼촌, 묘지 받으셨어요? 태수와 태민도 피식 웃었어요. 뭐 그래도 묘지도 땅이니까. 태민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삼촌, 그 묘지 팔면 술값 정도는 되려나요? 재민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면 거기서 농사라도 지으세요. 어차피 흙 파는 건 익숙하시잖아요. 태역은 손에 쥔 상속 서류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자신을 끝까지 버린 걸까요? 혹시 다른 건 없나요? 태역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뭡니까? 태역이 급하게 물었어요. 이만호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태역이가 묘지를 잘 관리해 주길 바란다. 특히 비가 올 때 묘비를 잘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형들은 이미 관심을 잃고 자신들의 상속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250억이라는 거액에 들떠 있었거든요.
태여가 너무 실망하지 마라. 묘지라도 받은 게 어디야. 태수가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위로는 오히려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그나마 아버지께서 내 걱정을 해주신 거야. 묘지 관리하면서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아라. 태민도 덧붙였어요. 재미는 아직도 웃고 있었어요. 삼촌, 정말 신기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나 집을 받는데 삼촌은 무덤을 받다니. 할아버지 유머 감각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태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재민아, 그만해라. 태수가 말렸지만 웃음기는 감추지 못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형들은 벌써 돈을 어떻게 굴릴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이번 기회에 강남 땅 하나 더 사자. 좋은 생각이야. 나도 정치권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이 생겼고, 태혁은 홀로 뒤처져 걸었어요. 상속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정말로 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묘지였어요. 왜 아버지는 나에게만 이런 걸 주신 걸까? 태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김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특히 비가 올 때 묘비를 잘 살펴보라. 왜 하필 비가 올 때라고 하신 걸까요? 단순히 묘지 관리 때문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혁은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뭔가 말하려 하셨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 태엽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250억씩 받은 형들과 달리 자신은 고작 묘지 하나만 받았으니까요. 정말로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날 밤 태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비가 올 때 묘비를 잘 살펴보라.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혁은 여전히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잊을 수 없었어요. 비가 올 때 묘비를 잘 살펴보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묘지 관리를 잘하라는 말씀이었을까요? 형들은 벌써 상속받은 돈으로 새로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강남에 빌딩을 하나 더 샀고 태민은 정치권 인맥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재민은 외제차를 바꿨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영만은 달랐습니다. 상속받은 건 묘지뿐이었고 그나마도 아직 제대로 가보지 못했거든요. 장례식 때는 너무 바빠서 묘지 위치만 확인했을 뿐이었어요. 태여가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 태수가 집에 들렀을 때 말했어요. 묘지라도 받았으니 벌초는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성실하게 해라. 태민도 덧붙였습니다. 태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들.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사실 태혁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하필 자신에게만 묘지를 맡기셨을까? 그리고 비가 올 때 살펴보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날씨 예보를 보니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태혁은 이번 기회에 묘지를 제대로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늘은 아버지 묘지에 가봐야겠어. 태혁은 중얼거리며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벌초 도구와 꽃을 준비했어요. 국화꽃 한 다발과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소주 한 병도 챙겼습니다. 낡은 자전거에 짐을 실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어요. 뒷산까지는 자전거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비탈길이 있어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야 했어요.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 태혁은 상속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묘지가 있었어요. 다른 무덤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묘비가 보였어요. 이만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생년월일과 사망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혁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먼저 간단하게 벌초를 했습니다. 주변 잡초를 뽑고 묘비를 깨끗하게 닦았어요. 국화꽃을 올리고 소주를 한 잔 따라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형들은 모두 큰 돈을 받아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이 모양입니다. 태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 있으니 쌓여있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묘지밖에 남겨주실 게 없으셨나요?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방울씩이었지만 곧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혁은 우산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아, 비가 오네. 태혁은 묘비 옆 나무 아래로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비가 올 때 묘비를 잘 살펴보라. 태혁은 다시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묘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빗물이 묘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가 더 세게 내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묘비 뒷면에서 뭔가 글씨가 번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물에 젖어야만 보이는 글씨 같았습니다. 태혁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이게 뭐지? 태혁은 묘비 뒷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빗물이 충분히 묘비를 적시자 흐릿하던 글씨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특수한 잉크로 쓴 것 같았습니다. 물에 젖어야만 나타나는 글씨였어요. 태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젖은 묘비를 보라. 진실은 흙 아래에 있다. 뭐라고? 태혁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무언가를 숨겨두신 걸까요? 묘지 아래에 뭔가가 묻혀 있다는 뜻일까요? 태혁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태혁은 가져온 작은 삽을 꺼냈습니다. 설마 정말 뭔가 묻어두신 건가? 태혁은 중얼거리며 묘비 바로 앞쪽 흙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어요. 삽으로 흙을 파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냥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 뼘 정도 파내자 삽 끝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태혁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뭔가 있어. 태혁은 더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태혁은 계속 땅을 팠어요. 곧 작은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습니다. 이게 뭘까? 태혁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땅속에 있었던 탓인지 자물쇠가 많이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태혁은 돌로 살살 두드려 봤어요. 딸각, 자물쇠가 부러졌습니다. 태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태혁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태혁은 편지부터 펼쳐 읽어봤어요. 빗물이 편지를 적시지 않도록 나무 아래로 피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태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것이구나. 고맙다. 이 상자 안에는 내 형들이 어떻게 불을 쌓았는지 모든 기록이 들어있다. 차명 계좌, 뇌물 내역, 탈세 증거들. 모두 불법적인 것들이다. 나는 평생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드러낼 수 없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깨달았다. 돈은 탐욕을 키우지만 진실은 정의를 세운다. 내가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주길 바란다. 태역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어 봤어요. 정말로 형들의 모든 비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태역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진실을 자신에게 맡기신 거였습니다. 태역은 비에 젖은 채로 상자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쳐보니 태수의 차명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태역은 눈을 의심했어요. 서류에는 태수가 여러 명의 이름을 빌려 만든 계좌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총 15개의 계좌에 수백억 원이 숨겨져 있었어요. 모두 탈세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할머니 이름으로 만든 계좌도 있었어요.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민의 뇌물수수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 금액, 뇌물을 준 사람들의 이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치권 인맥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를 빼내고 그 대가로 받은 돈들이었어요. 형들이 이런 짓을. 태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에는 형제들이 함께 벌인 부동산 투기 내역이 있었어요.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땅을 사들이고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수법이었습니다. 모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들이었어요. 가장 마지막에는 두꺼운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들과 녹음 파일이 담긴 작은 기계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들은 형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장면들이었고 녹음 파일에는 불법 거래를 논의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니. 태역은 경악했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아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해 두셨던 거예요. 몇 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내 형들은 내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나는 모든 걸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탐욕에 빠진 사람들을 막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그래서 이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다. 태여가, 내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길 바란다. 내 형들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혈육이니 너만큼은 올바른 길을 걸어주길 원한다. 태역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셨던 거예요. 형들에게는 돈을 물려주셨지만 자신에게는 더 소중한 것을 맡기신 거였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태역은 서류들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고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어요. 이걸로 형들은. 태역은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면 형들은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재산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모두 사라질 겁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무시했다고 해도 형들이었거든요. 이렇게 형제들을 고발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태역은 묘비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형들이 아무리 저를 무시했어도.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음이 굳어졌어요. 진실은 정의를 세운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혁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자전거를 타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형들과 직접 대화해야 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다행히 형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혁은 상자를 자신의 방에 숨겨두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날 밤 태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습니다. 상자 안의 서류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말 형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을까? 태혁은 중얼거렸어요. 어릴 때부터 형들을 존경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니. 새벽녘이 되어서야 태혁은 결심을 굳혔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혁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분이니 조언을 구해보고 싶었어요. 변호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아버지 유언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러시죠. 오후에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혁은 상자를 다시 꺼내어 살펴봤어요. 정말 엄청난 분량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걸로 형들의 모든 비리를 입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마을 슈퍼에 갔다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혁이가 어제 산에서 땅을 파더라고. 슈퍼 아주머니가 말하고 있었어요. 응, 박 할아버지가 보셨대. 비 오는데도 묘지에서 뭔가 파내더라고. 태혁은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자신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마을은 워낙 작아서 소문이 금세 퍼지거든요. 혹시 뭔가 묻어둔 게 있었나? 다른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글쎄, 뭔가 상자 같은 걸 들고 내려오더라고. 태혁은 서둘러 슈퍼를 나왔어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곧 형들 귀에도 들어갈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혁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형들이 알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빨리 변호사님을 만나봐야겠어. 태혁은 결심을 다졌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설령 그것이 형들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태혁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태수의 벤츠와 태민의 제네시스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왔네. 태혁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들이 이렇게 갑자기 함께 오는 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알고 온 것 같았어요. 태혁은 서둘러 상자를 옷장 깊숙이 다시 숨겼습니다. 차에서 내린 태수와 태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재민도 함께 왔는데 평소와 달리 비웃는 표정이 아니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태혁아, 나와. 태수가 집 안으로 소리쳤어요. 태혁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들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형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태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태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어제 산에서 뭘 했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았냐? 태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소문이 형들에게 전해진 거였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다 보셨다더라. 비 오는데도 묘지에서 땅을 파고 뭔가 상자 같은 걸 들고 내려왔다고 말이야. 태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게 그냥 벌초를 하다가. 태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재민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벌초하면서 땅을 파요? 삼촌, 거짓말도 좀 그럴듯하게 하세요. 태민이 태혁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태혁아, 솔직히 말해. 아버지가 뭘 묻어두셨냐? 돈이냐? 금이냐? 아니에요, 형. 정말 아무것도. 태혁이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몰래 뭘 숨겨두셨을 거야. 그걸 내가 찾아낸 거지. 태혁은 뒤로 물러섰어요. 형들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던 것과는 다른 위협적인 느낌이었어요. 형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묘비 청소하다가. 태혁이 계속 부인했지만 태민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만해. 우리가 바보로 보이냐?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500억 뿐일 리 없어. 분명 어딘가 더 숨겨둔 게 있을 거야. 재민이 태혁 주변을 빙빙 돌며 말했어요. 삼촌,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다 찾아낼 거예요. 이 좁은 동네에서 뭘 숨길 수 있겠어요? 그때 마을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김시아였습니다. 27살인 시아는 태혁의 연인이었어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태혁을 따라 이 마을에 내려온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태혁아, 무슨 일이야? 시아가 달려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형들은 시아를 보더니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를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태혁이 더 나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시아 씨도 왔네요. 재민이 비꼬듯 말했어요. 삼촌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있나요? 무슨 소리예요? 태혁이가 뭘 숨겨요? 시아가 태혁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태민이 시아를 노려봤어요. 김시아 씨, 이건 가족 일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가족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맞나요? 시아가 당당하게 맞받아쳤어요. 태수가 화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그렇게 나와? 태혁이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 줄 알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협박하는 게 맞나요? 시아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재민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여기서 누가 누구한테 협박이야? 삼촌이 우리 것을 훔쳐간 거잖아. 무슨 소리야? 태혁이가 언제 뭘 훔쳤다고. 시아가 말하려는 순간 재민의 주먹이 날아왔어요. 재민아. 태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민의 주먹이 시아를 향했지만 태혁이 몸을 던져 막았어요. 주먹이 태혁의 얼굴에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태혁이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넘어졌어요.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태혁아. 시아가 울면서 태혁을 부축했어요. 재민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삼촌이 먼저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태수와 태민도 재민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혁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태혁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묻어둔 거 어디 있냐? 그걸 내놓으면 이렇게 안 해도 돼. 태혁은 시아의 품에 안겨서 피를 닦고 있었어요. 입안이 쓰맛이 났습니다. 시아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형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태혁이 약하게 말했지만 형들은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내게만 묘지를 맡긴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 뭔가 숨겨둔 게 있어. 재민이 다시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삼촌, 그냥 솔직히 말해요. 안 그러면 더 아플 거예요. 시아가 태혁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때리지 마세요. 시아야. 태혁이 시아를 바라봤어요. 시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태혁아,
우리 그냥 여기서 떠나자. 이 사람들이랑 있으면 안 돼. 시아가 태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태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시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어디든 멀리 떠나버리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진실은 정의를 세운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맡기신 그 진실 말입니다. 안 돼. 태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태혁아? 시아가 놀란 표정으로 태혁을 봤어요. 태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형들. 태혁이 형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걸 맡기셨어요. 그건 절대 못 넘겨드려요. 형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태혁이 뭔가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였으니까요. 뭘 맡기셨다고? 태민이 다가왔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태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민이 다시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삼촌, 정말 끝까지 안 말할 거예요? 하지만 태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배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형들이 떠난 후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태혁은 시아가 가져온 얼음 주머니를 얼굴에 대고 있었어요. 입술의 상처가 아직도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태혁아, 정말 괜찮아? 시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태혁을 바라봤어요. 응, 괜찮아. 태혁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는 속지 않았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형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태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시아에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시아야, 미안해.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태혁이 시아의 손을 잡았어요. 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혁아, 나는 내 편이야. 뭐든지 함께 할 수 있어.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태혁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시아만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시아야. 정말 고마워. 태혁이 시아를 꽉 껴안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시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혁은 혼자 남겨졌어요. 방에 들어가서 옷장 속에 숨겨둔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쳐서 읽어봤어요. 촛불을 켜고 천천히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혁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편지를 읽으면서 태혁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에게만 이 진실을 맡기셨는지, 왜 형들에게는 돈을 주셨는지. 밤이 깊어갔지만 태혁은 잠들 수 없었어요. 편지를 수십 번 읽어봤습니다. 상자 안의 서류들도 하나씩 다시 살펴봤어요. 형들에게는 돈을, 나에게는 진실을. 태혁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태혁은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형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돈을 주시고 자신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실을 주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셨구나. 태혁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태혁만이 욕심이 아닌 정의를 택할 거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형들은 이미 탐욕에 빠져 있었지만 막내인 태혁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태혁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봤어요. 태혁아, 내가 형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이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정직함과 용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다오. 아버지. 태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왜 평생 자신에게만 엄격하셨는지,
왜 형들과 비교하며 혼내셨는지, 모든 게 태혁을 더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형들의 탐욕을 일찍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태혁만은 다르게 키우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태혁은 후회했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대우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태혁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태혁은 상자 안의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정말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서 수집하고 정리하신 아버지의 노고가 느껴졌어요. 형들은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태혁은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했어요. 설령 그것이 형들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태혁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상자를 다시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태혁은 밖으로 나갔어요. 아버지 묘지에 가야 했습니다. 직접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제 확신이 생겼거든요. 묘지에 도착한 태혁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태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왜 저에게만 이 일을 맡기셨는지, 왜 평생 저를 그렇게 키우셨는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믿어주신 그 마음, 저도 이제 알겠어요. 형들은 이미 탐욕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지만 저만은 다르다고 믿으셨던 거죠? 태혁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어 다시 펼쳐봤어요. 아버지의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돈이 아니라 진실을 택하겠어요. 비록 형들이 저를 미워하게 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태혁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깊게 절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태혁 씨, 혹시 급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아버님과의 약속이 있어서요. 태혁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와 변호사님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었던 걸까요? 변호사님도 뭔가 알고 계시는 건가? 태혁은 중얼거렸어요. 어쩌면 아버지는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께도 무언가 부탁을 해두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태혁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 새벽이었지만 급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님, 저 태혁입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아, 태혁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아버님께서 당부하신 일이 있거든요. 태혁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모든 걸 준비해 두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태혁은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벌써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태혁 씨, 앉으세요. 김 변호사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태혁이 앉자 김 변호사는 금고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태혁이 진실을 찾으면 전달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걸 맡기셨어요. 태혁 씨가 묘지에서 뭔가를 발견하면 이걸 전달하라고 하셨거든요. 태혁은 놀랐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언론사 기자들의 연락처가 들어 있었어요. 모두 정직한 기자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태여가,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진실을 찾은 것이구나.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다. 하지만 조심해라. 내 형들은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다. 분명 너를 막으려 할 것이다. 이 기자들은 내가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이다. 믿을 수 있다. 김병고사가 태역을 바라봤어요. 아버님께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태역 씨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으신다고. 변호사님도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계셨나요? 태역이 물었어요. 일부만요. 아버님께서 형제분들의 일을 조사하고 계신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 태역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태역아, 큰일 났어. 뉴스에서 너 얘기가 나오고 있어. 태역은 깜짝 놀라서 변호사 사무실에 텔레비전을 켰어요. 정말로 뉴스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막내 아들이 상속을 둘러싸고 형들을 모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태역 씨는 아버지가 묻어둔 보물을 혼자 차지하려고 거짓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는 태수와 태민이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희 막내 동생이 아버지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묘지를 파헤치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를 협박하려고 해요. 재민도 나와서 말했어요. 삼촌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여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상한 망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태역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형들이 먼저 언론에 나가서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이럴 수가. 태역은 주먹을 쥐었어요. 김 변호사도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군요. 미리 언론을 매수해서 태역 씨를 모함하다니.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형들이 고용한 변호사도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태역 씨가 주장하는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역은 절망했어요. 형들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언론, 변호사, 심지어 의사까지 매수한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람들이 다 저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할 텐데. 김 변호사가 태역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버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자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태역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기자 연락처를 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믿을만해 보이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민호 기자님이시죠? 저는 이태역입니다. 조민호 기자는 이미 뉴스를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태역의 말을 들어볼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증거가 있으시다면 기자회견을 열어보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역은 집으로 돌아가서 상자를 가져왔어요. 김 변호사와 조민호 기자 앞에서 모든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이럴 수가. 조민호 기자가 서류들을 보며 놀랐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스캔들이군요. 김 변호사도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합니다. 다음 날 오후 시내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태역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시아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형들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관심이 높았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태역입니다. 태역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태혁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건 돈이 아니라 형들이 어떻게 부정하게 불을 쌓았는지 기록된 진실입니다. 태혁은 상자에서 서류들을 꺼내어 보여줬어요. 묘비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묘비에 남겨주신 메시지입니다. 젖은 묘비를 보라. 진실은 흙 아래에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 진실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태혁은 차명계좌 내역, 뇌물수수 증거, 부동산 투기 기록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제 형들은 지난 10년간 탈세와 뇌물, 부동산 투기로 부정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아버지가 수집해서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태수, 태민, 재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태혁? 당장 그만둬. 재민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기자들이 더 관심을 보였어요. 태수와 태민의 반응이 오히려 태혁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 같았거든요. 형들도 오셨네요. 태혁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직접 해명해 보세요. 이 서류들이 가짜라고 주장해 보세요. 태수와 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정확한 증거들이었거든요. 조민호 기자가 일어서서 질문했어요. 이태수 씨, 이 차명계좌 내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변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태혁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줬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탐욕을 키우지만 진실은 정의를 세운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떠들썩해졌어요. 형들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태혁은 드디어 해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실을 세상에 알린 거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일주일 만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태혁이 공개한 증거들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국세청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태수, 이태민 형제 긴급 체포. 뉴스 속보가 연달아 터졌어요. 태수는 탈세와 차명계좌 운용 혐의로, 태민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재민도 아버지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어요. 태혁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형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태혁아, 괜찮아? 시아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응. 그런데 좀 이상해. 복수를 한 것 같은데 시원하지가 않아. 태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아가 태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야.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며칠 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검찰 조사 결과 형들의 모든 재산이 몰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들이었거든요. 태혁 씨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아버님도 천국에서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태혁에게 돌아온 건 많지 않았어요. 형들의 재산은 대부분 국고로 귀속되었고 태혁은 여전히 시골집에서 소박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돈은 별로 얻은 게 없네. 태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더 소중한 걸 얻었잖아. 시아가 태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자신을 찾았잖아.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사랑도 알게 되었고, 시아의 말이 맞았어요. 태혁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형들에게 비교당하는 실패작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달 후
태혁과 시아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형들은 감옥에 있어서 올 수 없었지만 태혁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결혼식 다음 날 태혁과 시아는 아버지 묘지에 갔습니다. 부부가 되어 처음 함께 인사드리는 자리였어요. 아버지, 시아와 결혼했습니다. 태혁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시아도 옆에서 함께 절했습니다. 아버님, 태혁이 잘 모시겠습니다. 묘비 앞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먼저 와서 꽃을 받쳐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이 와준 것 같았어요. 아버지, 태혁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진실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이었어요. 형들처럼 탐욕에 빠지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였죠. 시아가 태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신 거였다는 걸. 태혁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태혁과 시아는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진실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카페는 금세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셔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곳이었어요. 태혁은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았습니다. 태혁이 참 의젓해졌어. 마을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닮아가는 것 같아. 어느 날 카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재민이었습니다.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와 삼촌이 모두 감옥에 가면서 혼자 남게 된 거였습니다. 삼촌, 재민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태혁은 재민을 바라봤어요. 예전처럼 오만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길을 잃은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앉아라. 태혁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 삼촌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과거 일은 됐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가 중요하지. 태혁이 따뜻한 커피를 내놓았어요.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삼촌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태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 카페에서 일해볼래? 시급은 많지 않지만 정직한 돈이야.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혁과 시아는 다시 아버지 묘지에 갔어요. 해질 무렵에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아버지, 재민이도 변했어요. 이제 우리 카페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태혁이 보고했어요. 아버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시아도 덧붙였어요. 태혁은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알겠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정직함, 용기, 사랑. 이런 게 진짜 재산이라는 걸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죠, 아버지? 태혁이 하늘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쌌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가 태혁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응,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비록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정직한 마음, 그리고 진실을 지켜낸 용기 말이에요. 태혁은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걸.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진실을 택한 자신의 인생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마을에 밤이 내렸지만 진실 카페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그 빛처럼 태혁과 시아의 앞날도 밝고 따뜻할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몬스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무료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읽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